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중에서도 감염병을 보는 감염내과의사라고 있는 김남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식 환자에서 감염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증은 감기 같은 것도 감염증이고, 감염증은 정상 면역 기능이 크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인도 얼마든지 걸리는 거죠. 이식을 받으시면은 이식을 받으시면 이제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감염병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고 자주 생긴다. 또 똑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증상이나 경과가 더 급격하고 중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감염병은 이제 균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세균인데 세균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은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제대로 넘어가서 좀 조정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상당히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크기도 작고 심지어 세균을 먹고 사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는 통상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여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아주 드물게 기생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할 때 이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종류의 미생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면역 기능이라고 합니다. 면역 기능에는 이제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 같은 겁니다. 우리 피부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피부에 이제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들어오기에는 세균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피부의 막이 세균은 넘을 수 없는 그 두꺼운 겁니다. 피부가 다친다고 하면은 그쪽을 통해서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치는 정도가 우리가 칼에 뱉다든지 그래서 피가 나왔다든지 이런 정도는 명백하게 감지가 되겠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긁혔다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도 세균은 얼마든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막 우리 그 입술에 있는 매끈매끈한 게 이제 뱃속에도 다 있는 거죠. 소장, 대장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대장 점막도 다 손상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속에 있던 세균들이 점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균 이름이 뭐든지 간에 피부나 점막, 대장의 점막은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이 이름이 뭐든지 간에 다 방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라고 하고, 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구균이라는 세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폐구균이 들어오면 방어가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특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생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20 후에 발생하는 이제 감염병은 크게 보면은 6개월 이후로는 그 면역 억제제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면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후 1개월하고 6개월, 특히 3개월 정도 시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 20 직후부터 29 1개월까지는 제일 흔한 게 수술과 연관되어 있는 감염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부위에 감염, 피부에 피부 같은 방어벽을 인위적으로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쪽이 감염이 되거나 또 간 혹은 콩팥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부위에 콩팥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 될 것이고 간에는 예를 들어 담관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소변에 카테터, 방광에 요로 카테터라는 걸 꽂게 되면은 요로 감염이 잘 생깁니다.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강을 건드리게 되면은 복강 내에 세균들이 모이는 복강 내 감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시기는 20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이거는 면역 억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칼의 양약 같은 거라서 다 아시는 것처럼 면역 억제제가 개발되면서 이 시기 이제 더 성적이 월등해지는 거죠. 하지만 칼의 양약 같아서 면역 억제제를 이용해서 이식 장기가 거부되는 것을 막는 대신에 그 대가로 감염병의 발생이 더 흔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 사용은 이식 직후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라는 게 사용한 직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달 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면역 억제제도 처음 1개월 동안은 면역 억제제의 누적 효과라는 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면역 억제 효과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됩니다. 6개월 이후로는 대부분은 이제 면역 억제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지 감염병이 성립이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 피부에도 균이 살고 있고 대장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세균이 삽니다. 이런 말이 저런 대장이 살고 있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3분의 1이 방광에 세균이 살고 있는 세균요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미생물이 같이 대장에 같이 조용히 잘 살고 있던 것들이 침범해서 들어오면 병되는 거고 자기 몸에 안 가지고 있었지만 공기에 있던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결핵 같은 거죠. 결핵균. 지하철을 탔는데 결핵균을 뱉어내는 환자가 같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결핵균을 공기를 통해서 들이마시게 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물, 또 음식, 요즘은 이제 거의 없지만 이질, 장티푸스 다 이런 음식을 먹어서 걸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는 황색 포도알균이라는 세균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고 위장관에 있는 대장균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감염병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걸 하게 되는데 저 같은 의료진이 하는 방법은 약을 써서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균제라고 하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항바이러스제, 곰팡이를 없애는 걸 항진균제 이런 약제를 수술 이식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일정 시간까지 사용하고 끊습니다. 일정 시간까지라고 하는 거는 그 감염증이 잘 생기는 시기까지만 쓰는 거죠.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약을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매 순간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 약에 따른 손해, 또 이 약을 투여할 때 생기는 이득은 감염병을 줄이는 거고 손해는 부작용하고 가격이죠. 감염병이 많이 생길 때는 이 약을 쓰는 게 이득이 되겠지만 감염병 빈도가 줄어드는 시기까지 계속 가는 데는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중단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게 의사가 주는 거고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감염 예방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크게 제목으로 나눠서 보면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는 것, 호흡기, 물, 음식,
등등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학생 실습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손배지라고 해서 이제 빨간 게 이제 세균이 잘 자라는 배양시키는 건데, 손 씻기 전에, 보통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손을 찍어보고, 손 씻은 후, 손 씻기라고 하는 건 요즘 이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그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고 나서 똑같은 베개에 찍어보면은 세균이 누구나 다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손 씻기 전에는 세균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알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메티실린 내성인 걸 MRSA라고 합니다. 손에 저런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손 씻기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환자들 또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한테도 손 씻기를 잘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다 그렇게 해도 물리적으로 세균 한 90%는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비벼서 씻는다 이 정도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뭐 의학적으로 이제 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과 손바닥을 씻고 손바닥을 다른 손에 손등을 얹어서 문지르고 또 세균이 많이 사는 데가 손톱 끝하고 엄지 손가락 사이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5번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에 손바닥을 비비고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쥐고 휴대전화에 문지른다. 이런 식으로 손 씻기를 하면은 그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들을 더 잘 죽일 수 있습니다. 손은 뭐 많이 씻는다고 손해 날 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알코올을 이용해서 손 씻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손을 많이 씻어서 생기는 손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손에서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뭐 씻고 하면 되고 반지 같은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지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데 반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사이에 물이 보이게 되면은 세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저는 찾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반지 같은 것도 손쉽게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음식물 조리 전, 식사 전에 손을 씻으시고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상처 소독하면은 상처에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셔야 되고 애완동물 접촉, 정원을 가꾼 후에 그 다음에 콧물, 침구류를 만진 후 대변기, 소변기를 만진 다음에는 손을 씻으셔야 되겠죠. 호흡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손을 씻으십시오. 감기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환자가 기침한 동안에 자기 코로 들어오거나 혹은 환자가 기침한 동안에 이런 물건에 바이러스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자기가 손으로 만졌는데 되게 자기가 의식하지는 않았던 간에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거나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아주 흔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진 손으로 코를 만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자기한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을 씻으라는 것도 비슷한 이치고요. 기침하는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십시오. 뭐 보통의 생활인이라면은 접촉을 피한다는 게 불가능하겠지만은 이식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시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는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도움이 될 거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더 좋겠죠. 거기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이상이 되면 거리가 한 명쯤이니까 통계적으로 맞는 이야기니까요. 금연하십시오. 담배 피면은 그 호흡기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폐렴 잘 걸린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을 피하십시오. 주변에 결핵환자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 기침 방울이 멀리 가는 병도 있고 멀리 가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멀리 가지 못하는 게 감기하고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거는 뱉어내면은 1m 이상 날아가기 어렵고 많이 가도 2m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가까이 인플루엔자 환자가 집에 있어도 방을 다르게 쓰면은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계속 떠다녀서 2m, 10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해서는 멀리 있다고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도움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곰팡이라는 이제 위생물은 보통 그 면역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곰팡이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인데, 이거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고 공사장 같은데 가면은 특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곰팡이 포자라는 형태를 정상인들도 다 들이마시지만은 사람 정상 면역 기능이 이 바이러스, 이 곰팡이 포자가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 속에 이런 곰팡이 덩어리가 차지하고 객혈, 호흡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아스페르길루스 페름이라는 비교적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곰팡이 포자가 많은 곳, 공사장, 또 시골의 볏집단 이런 데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먼지 많은 곳에는 안 가시는 게 더 낫겠고, 오른쪽은 노카르디아라는 이 세균인데, 이 세균 역시 보통 면역기능을 가진 사람한테는 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식하시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로 들어와서, 이 세균이 폐로 들어와서 폐에서 다 증식을 한 다음에 피를 타고 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고름을 만드는 짓을 가끔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병원 환자이고 머릿속에 이런 뇌 고름집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토양에 살고 있습니다. 노카르디아는. 그래서 방에다가 식물, 화분, 특히 화분갈이를 직접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분을 좋아하셔도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는 직접 화분갈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식하시고 나서 1년 정도까지는 본인이 화분갈이가 취미라고 하시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방에다 화분을 들이지 않는 게 좋고 다른 분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은 끓여서 드신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끓이면은 세균이나 뭐 곰팡이 바이러스는 끓이는데 살아남는 위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끓여서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끓이면은 뭐가 없다고? 산소는 들이마시는 거고, 물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이나 얼음, 이건 뭐 안전하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물로 얼음을 만드는지 우리가 내 식당을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수는 저는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도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약수터에 물을 가져가서 정기적으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나 동물의 대변으로 오염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장균 자체는 우리가 들이먹는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대장균이 그 약수에 있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이질균이나 데프스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질균 같은 건 별로 없지만은, 제 추천사항은 약수가 몸에 좋다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시기 동안에 약수를 드시는 건 좋지만 끓여서 드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드시는 건. 왜냐하면 가끔 약수에서 오염사고가 생깁니다. 약수가 오염돼서 여러 명의 식중독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날마다 약수 검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오염이 됐는데 그 시기에 약수를 드시게 되면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는 것을 제일 추천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음식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음식은 면역기능 정상의 사람들 원칙적으로 좋지 않죠. 날계란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 익혀서 드시도록 하고, 육회, 생선회, 생우유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조리하기 전에 칼과 도마를 씻으세요. 날 생선, 날고기를 조리하는 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지 마시고, 날 생선, 날고기를 조리하는 도마는 세정제로 씻은 후에 사용하시고, 남은 고기나 수프는 다시 끓여서 드시고, 미생물은 끓이면 대부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출혈성 설사를 보이는 이질병이 가끔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듣는 왜 우리나라 이 병이 아직도 생기는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먹어서 걸리죠. 비브리오 볼리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데,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먹으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으신 간 경변 환자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고 주로 여름에 생깁니다. 비브리오가 바닷물에 사는데 바닷물 온도가 20도 이상 돼야지만 얘들이 증식을 하고 오염을 시킵니다. 여름에 해산물은 절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간 경변 환자분들은.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심하다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실제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날로 된 해산물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애완동물은,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안 키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도 애완동물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개념이 되는 그런 집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키울 수는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접촉을 피해야 되고, 만진 다음에 손을 씻어야 되고, 분변처리, 애완동물의 분변처리는 다른 가족이 하는 게 좋겠고, 설사한 동물 만지지 말고 동물이 핥히지 않도록 하고, 도마뱀, 거북이 이런 거에는 살모넬라라는 장티푸스 유사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도 좋지 않습니다. 고양이 마찬가지로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이식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이거는 골수 이식을 받으신 분에 생긴 우리 병원에서 봤던 케이스고, 뇌 속에 이런 고름집이 잡혀 있고, 이 고름집의 원인은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고양이가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면은 그 고양이 분변에 이 알이 나오고 그 섭취하는 과정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한 감염은 아마 아까 들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텍스 콘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텍스 콘돔이 가장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임질균 매도균은 아니고도 우리가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다고 알려진 에이즈 바이러스도 전파를 막는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행도 중요하죠. 여행도 중요한데 여행하기 전에 어떤 예방접종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시기까지는 여행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나 저개발된 나라들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야 된다 할 때는 가시기 전에 2달 전, 이론적으로 2달 전, 못하여도 1달 전에는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방접종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2주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다음 3일을 출발합니다 하고 오시면은 그 시기에는 예방약을 드려도 효과를 보기 전에 그 위험적이 가셔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여행은 저개발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아프리카도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상수를 드셔야 되고, 거기서 나온 샐러드 같은 것도 더러운 물을 씻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계속 호텔에서만 머물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 여행하게 될 때는 원칙을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는 저개발국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가셨다면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나오는 얼음 드시지 마시고, 날채소 드시지 마시고, 길에서 파는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여행 가서 걸리는 여러 가지 감염병 중에서 단일 질병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연세 되시는 분 중에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말라리아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한 말라리아고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의 말라리아는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걸리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위험한 말라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실 때는 미리 그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방약을 드시면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백신이라는 걸 막거나 또 다른 거는 항체, 면역 글로빈이라는 백신을 맞는 효과는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을 직접 접종하는 병도 있습니다. 미리 항체가 만들어진 항체를 미리 다 정화시켜가지고 그걸 접종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백신에는 상백신이라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하면 살아있다는 뜻이고 홍역, 골고리, 수조 이런 건데 이거는 그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살아있긴 한데 형편없이 그 병을 일으키는 기능을 약화시켜가지고 투사하면은 병은 일으키지 못하고 면역만 일으키는 겁니다. 사백신은 죽은 거죠. 인플루엔자 백신이 대표적이고 폐렴 백신 같은 건데 다당뇨 백신도 다 사백신입니다. 폐구균 백신 이런 거는 그 세균 혹은 바이러스의 일부 혹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인 다음에 추출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주입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면역 기능이 나쁜 동안에는 생백신은 피하셔야 됩니다. 생백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고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면역 기능이 나쁜 분들한테 이걸 주어가지고 병이 생기는 사례들이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생백신 맞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본인이 그 병원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상의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고 예방접종 효과는 이식을 받은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받으면은 예방접종 받으면 90%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결과를 처음 낼 때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고 부작용을 견딜만 한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약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0%가 효과가 있다는 건 건강한 사람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받으시면은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사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죠. 이식하기 전이 오히려 더 항체 유도가 쉽고 20분 6개월 후에는 항체 유도가 쉬운데 20분 6개월까지는 면역 기능 저하되는 게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백신을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노리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10월, 11월에 맞아야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데 그 시기에 면역 기능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 시기를 지켜서 맞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폐구균 예방접종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고 A형, B형 감염도 항체가 없으면 추천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를 막는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으면은 다 100% 막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 기능이 정상이면은 90%는 막는다. 입원도 줄이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도 확실하게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특성상 수시로 자기가 몸을 바꿉니다. 몸을 바꾼다는 것은 의학용어로는 항원성. 작년에 돌았던 바이러스가 올해 돌았던 바이러스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예방접종 맞으시다고 해서 올해 자신할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됩니다. 대개 10월, 11월에 적기로 되어 있죠. 한 번 맞으시면은 항체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계란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추출하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맞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올해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돌아서 많은 인플루엔자 입원한 적을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많은 적을 입원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또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입원했지만은 다 회복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폐구균 예방접종은 폐구균이 일으키는 중증 질병, 폐구균이 머리에 들어가는 뇌막염이라든지 피 속에 들어가는 균열증을 막는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맞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효과가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5년 후에 재접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럼 다 들으신 거고, 이상이고.